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을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정신까지 혼미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현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금방 자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전 남편과 현 남편의 관계가 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이 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했는지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잘 운영해 오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죠. 크게 구멍이 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주변의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당연히 저희 집에도 손을 벌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생긴 일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남편의 집안보다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었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남편이 빌려주신 돈의 금액을 보곤 생각보다 많이 적다고 느꼈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도 많이 불편해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사업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빌려준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에게는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서 대화하는 동안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의 처음 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꼴랑 5천만 원 내밀면 내가 좋아하겠어? 적어도 1억은 준비해 줘야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집안 빚도 없으면서 조금도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망하면 당신이랑 나도 끝이라고. 내일 당신 혼자 가서 5천만 원 더 받아내와. 지금 나보고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모님 없는 형편에 그래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건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돈 봉투 채우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이고 당신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얼마 전까지 떵떵거리던 집안이면 뭐해? 지금은 우리 집안에 돈 빌리러 올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는데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한 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해. 알겠어? 똑바로 행동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 이 돈 다시 가져갈게. 아이씨, 빌려준 걸 왜 또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결혼 초부터 남편과 돈 문제로
틀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었는데 시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휘청거리자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이미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저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벌어모은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이 적다고 불만을 얘기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빌려주려 했던 5천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친정으로 달려간 저는 부모님께 다시 5천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당황하신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일이 커져 제가 더 큰 아픔을 받게 될 것 같아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상했던 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남편을 통해 듣게 됐는지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연결이 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사돈댁에 들어갔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건 잠깐 휘청거리는 것뿐이고 충분히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집안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예민한 거 뻔히 알면서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나와?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 빼고 5천만 원 맞춰서 건네줬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에 바람 넣어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감사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머님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인간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수 받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집안이 재력이 있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업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돈을 빌리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최대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라. 당장 그 돈 들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거라. 시모부터가 문제가 있으니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선 이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시모가 저희 집안의 재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왔었고 반대했던 결혼을 허락했던 거라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시댁으로 오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전화까지 받지 않자 시모의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죠.
저는 제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겁을 줘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게 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남편이 친정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남편은 저와 대화 좀 하자면서 침착하게 밖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는지 부모님께 드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 최대한 좋게 풀자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기분이 심하게 상했던 터라 남편이 부탁을 하는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을 돌려 보내려는데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진 최대한 건들지 않겠다면서 신혼집으로 같이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돼서 집에 필요한 서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너무 놀라 남편을 찾아보자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남편의 힘에 떠밀린 저는 가라앉은 시모의 귀에 눌려 저절로 고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살 기니까 네가 뭐 좀 된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으면 눈치 보고 움직여야지. 너까짓 게 감히 우리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처음에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일이 꼭 커져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죽했으면 쥐뿔도 없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겠냐고.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없는 것들이라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 쓸데없이 내 앞에서 주둥이 놀리지 말고 다시 사돈댁에 가서 5천만 원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집안 다시 일어나면 그때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까지 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끌어모을 때까지 전부 당겨서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사돈분들이랑 너도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될 거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안 그럼 우리 공장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너희 집안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 얼굴 볼 기분이 전혀 아니거든.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난리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으니까 좋게 해라.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기분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저한테 삥 뜯으세요? 남들이 보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알겠어요. 원래 돈 많은 집안일수록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저희 집안보다
어머님 집안이 훨씬 더 위기가 찾아온 거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린다 한들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뭘 믿고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사람 다루는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커질 수는 없겠죠. 이런 자리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속아서 왔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멈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내일 돈봉투가 아니라 이혼 서류가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도장 찍고 날짜 정해서 정리하자고. 어차피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좋아질 수도 없잖아? 어머님도 반대하셨던 결혼인데 이혼하면 잘 됐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남을 하대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분명했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나가지 못하게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현관문을 막아서며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다며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거지 같은 저희 집안에 돈 받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날 저는 시모가 던진 물건들로 인해 왼쪽 팔과 어깨뼈에 금이 가게 되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선처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저에게 찾아와 최대한 좋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터라 시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해를 가한 시모는 1년 4개월, 남편은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 사람들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10년 전 얼굴 그대로네. 나 기억하지? 네가 그때 나랑 우리 아들 징역 살게 했잖아. 설마 벌써 잊은 거야? 딱 꼴을 보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먹고 살긴 힘든갑네. 하기야, 집불도 없었던 집안이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지. 인생이 180도 바뀌겠어? 옷 입은 거 보니 여기서 일하러 왔나 보네. 그런데 웬만하면 네 똥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백화점 이미지도 있는데 입구 앞에 세워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없는 것들이 눈치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간만에 백화점 와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기분 잡쳤네. 예, 네 똥차 당장 안 빼니? 주차 공간만 잡아먹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그때처럼 어디 한 군데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전시모는 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오는데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른 한마디에 몸을 돌려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를 부른 건 현재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현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또다시 거친 말을 뱉어댔어요. 현남편이 전시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제 과거를 알고 있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이 사람이 그쪽 며느리인 줄 알아요? 어디다 대고 내 와이프한테 큰 소리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백화점에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 노인네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지? 알아도 모른 척 지나치면 되지.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을 해? 참나, 이놈이 너 남편이니? 아주 둘이서 꼴값을 떤다.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구만. 이런 년놈들이 백화점에 드나드니까 물을 흐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100배 1000배 낫구만. 아들, 너도 말 좀 해봐라. 쟤들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너는 분하지도 않아?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을 살았었잖아. 왜 몸을 돌리고 있어? 이리 좀 와보라니까. 왜 계속 멀리 가는 거니? 너도 와서 그동안 열받았던 거 다 풀어버리라고.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배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니까요. 그냥 대충 사과하고, 빨리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전화해보라고 한 것도 너였잖아.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제발 그냥 좀 가자니까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요. 엄마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면서 설명 드릴 테니 일단 이리 좀 오세요. 잠깐, 혹시 지금 그쪽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몸 좀 돌려보시죠. 혹시 재영 씨 아니세요? 문재용 씨 맞죠?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이 재영이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는 이놈은 이름까지 전부 다 알려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다 대고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놀려? 이것들 안 되겠네. 아들, 이리 좀 와봐. 그만 좀 하고 몸 좀 돌려보라고. 아까부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그럼 당신이 말한 전 남편이 쟤였어? 존대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네. 하마터면 눈물 때문에 속을 뻔했던 거야? 저기요, 고개 떨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일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없게 된 거 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만나냐? 어제는 면접 볼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아직까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사정이 딱해 보여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 내가 어제 얘기했었지. 딱 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저 사람 뒤로 능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내가 딱 하나 본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었거든. 집안을 혼자서 일으켜야 된다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야? 너 취업했다고 한 데가 백화점이었어? 엄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회사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 회사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 부도 막지 못해서 지금 빚도 갚지 못했는데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던 일 때려치우면서 과거에만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만한 데 없어요. 그리고 저 회사 일이 아니고 그동안 막노동했어요. 막노동하는 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오래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긴 백화점이라 환경도 좋고 한바식당 같은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요. 저도 저 사람이 사장님과 결혼한 줄 몰랐었지만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저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뭐? 받아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전부 다 뭐였는데? 우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할 정도면 집안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집안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는 엄청 잘 사는 척 했던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어쩐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집안이 완전 망했었구만. 내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망했어도 너희 집안이랑 비교가 되니? 우리는 핏줄부터가 양반 집안이야. 너 같은 년한테 무시당할 집안이 아니라고. 재영아,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다. 저 잡아라. 딱 봐도 장사 더럽게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월급은 제때 주겠니? 이 차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레스토랑에 왔다 갔다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업무용 차량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제 아내가 이 차를 끌고 오지 않고 저기 저 차를 끌고 왔으면 그쪽한테 이런 무시도 안 당했겠네요. 아직까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나이만 먹었지. 눈은 이미 썩어 빠졌네. 남편은 가방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들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억대 외제차가 반응을 했고 그걸 본 전 남편과 전시모가 현 남편 얼굴을 보며 나란히 쌍거품을 물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전시모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전 남편은 일 좀 시켜달라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진 게 많다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일 좀 시켜달라며 과거의 일들 전부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남편이 저희 레스토랑에 매일같이 와선 일 좀 시켜달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 해도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백화점 아니라서 보는 시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다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한 번만 더 저희 레스토랑에 찾아오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인 남편이 전 남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쪽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부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남편과 전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걸 온몸이 느끼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저를 대했던 그 태도만 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전시모에게 뺨을 몇 차례나 맞게 됐겠죠.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인간들을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결정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런 삶이 평생 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점을 인식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엔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간의 기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최후의 결정을 하게 된 이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부디 들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시거나 만약 그렇지 못한 사연이라고 생각되시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며느리를 저희 집에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게 되었고 아들이 며느리 하나는 잘 선택한 모습에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정말 잘 챙겼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명절이 바로 다가와서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온갖 재료를 다 사가지고 양손 가득히 아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무슨 장까지 전부 봐오고 그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결혼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쓰는 거 아니니? 이러다 몸살 나겠다. 어머님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집에서
명절마다 준비했던 음식 위주로 장을 좀 봐왔어요. 만약 필요하신 재료 있으시면 남편 시켜서 금방 다녀오라고 하면 되니까 정리하는 동안 좀 쉬고 계세요. 그래요. 좀 쉬고 계세요. 이럴 때 며느리 도움 받는 거죠. 명절날 같이 음식 만들고 말동무해줄 며느리가 생겨서 엄마는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부리시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옆에서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는지 지켜볼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새아가를 시집살이 시키겠니? 도와주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 명절 때마다 다리가 얼마나 쑤시던지. 예전에 내가 겨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골절됐었는데 그게 평생 가더라고. 그래서 후유증이 심해서 장 보는 게 걱정됐었는데 정말 고맙다. 내가 준비하는 동안 좀 쉬고 있어. 천천히 하자꾸나. 며느리는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집안의 분위기는 밝아졌고 결혼 전에 아들만 집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시끌벅적한 게 확실히 집안에 여자가 있어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느낌에 저 또한 기분이 들떠 있었고 며느리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명절 외에도 여러 가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두 팔 걷어붙이며 나서서 일을 처리해 주었어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걸 순조롭게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저런 여자 없으니까 정말 잘해야 한다며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도 먼저 양보하고 여자가 하는 말이 더 현명하니까 며느리의 말을 잘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야 집안에 평화가 온다는 걸 저는 먼저 경험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워낙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금세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서 뒤에서 제가 항상 잡아줬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엄청 강했거든요. 조언만 해주고 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얘기해 준 것뿐인데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며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는 빠지라는 식으로 뭐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고집부려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술을 먹고 뜯어 말리지 않았다면서 집안이 난리가 날 정도로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항상 아들에게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며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뒤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어머님 얼굴 안 본 지 오래돼서 그런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래? 그럼 조만간 얼굴 한번 보면 좋지.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니? 지금 한창 일할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직 큰일은 아닌데요. 요즘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요.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도통 알 수가 없어서요. 분위기도 바뀌었고 매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별일 없어서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거든요. 혹시 어머님은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나도 요즘에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네.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마.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나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괜히 제가 물어보라고 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기분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별일 아닐 거예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말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결혼하기 전에 오로지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딱히 사고를 칠 것 같진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완전 무관심한 것보단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고 별일 없다며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큰일은 아니구나 생각하며 며느리의 걱정을 그냥 넘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오래간만에 주말에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맞아 모두 함께 모여 외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모습 뒤에 그늘이 있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화장실을 간다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저도 같이 갔다 오겠다며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일로 좀 와봐라. 너 저번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너희들 지금 뭔 일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세아가 너 얼굴 딱 봐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둘이 심각하게 싸웠니? 솔직하게 털어놔봐. 어머님, 그게요. 그이가 아무래도 조만간 사고를 칠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말렸는데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 사업한다며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사장 밑에서 일하는 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지금 퇴사까지 밟은 상태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말을 안 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오랜 기간 준비한 것도 아니라서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사업? 그놈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우리 남편도 사업한다고 했다가 집안 쫄딱 말아먹고 빈털털이 돼서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그 길을 뒤따라 가겠다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거기에다가 퇴사까지 했다고?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세아가 너와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하라고 했거늘. 엄마 말을 개똥으로 하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따끔하게 혼쭐을 내도록 하마. 어머님, 지금 그렇게 가시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일로 바친 거밖엔 안 되잖아요. 저희들 관계가 좋게 해결이 돼야 지금의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난 건지 며느리에게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돌아가는지 물어봤어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남편도 최대한 신중하게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간간히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별일은 없는 건지 물어보았고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며 둘은 제발 행복하길 바라며 매일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와서는 밝은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양가 집안 경사가 났고 며느리의 몸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 많이 만들어 집들이 할 때 빼고 처음으로 며느리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놀래주려고 전날에 준비해서 당일 전화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별일 없어서 집에 들어갈 것 같다는 말에 저는 보자기에 한 짐 챙겨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녁 먹을까봐 서둘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무거운 반찬통 힘들게 들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아들도 집에 들어왔는지 둘의 대화 소리가 현관 밖에까지 들려왔고 충격적인 대화에 너무 놀라 문을 활짝 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화였어요.
내가 사업을 하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데 왜 계속 말리는 거야? 내가 집안 말아먹을까봐 그래? 임신까지 했으니 입이 하나 더 늘어서 당연히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대박나면 어쩔 건데? 그때는 무슨 말 할 거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박의 꿈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게 사업이라고.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여태껏 당신은 사업 구상에 대해서 알아본 게 하나도 없었고 나와 의논한 적도 없었잖아. 그냥 다짜고짜 남들이 해서 잘 되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 아니야? 왜 안 좋은 길을 가려는 거야? 시간 많고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더 이상 이 문제로 일 크게 만든다면 당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알려드릴 거야. 이건 당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까지 걸려있는 문제라고. 듣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네. 내가 하는 말에 계속 토를 달아? 오늘 끝장을 보자는 거지? 요즘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둘의 대화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있는 힘껏 두드렸어요. 그러자 거실에서 둘은 조용해졌고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줬고 그동안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다가가 한 소리 했어요. 더군다나 임신한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스트레스 주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던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행동 같아 제 아들이지만 아주 혼쭐을 내줬습니다. 처음으로 살면서 큰 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친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제 자식의 행동이 저희 집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며느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먹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열을 내서 그런지 뒷골이 당길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돼 아들과 나중에 따로 대화하자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괜히 쓴소리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간 아들을 보며 혀를 차면서 못난 놈이라고 꾸짖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열내면 쓰러질 것 같다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찬물 한 잔을 건네주는데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제야 마음 편히 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듣게 된 아들의 계획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한심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동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동업이 좋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무슨 조합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제가 대충 알기론 모집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토지 확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토지 확보율이 95% 정도 돼야 하고 조합원 모집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던데 조합원은 많이 모집을 했으면서 토지는 아직까지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제대로 된 통계를 알려주지 않는 실정이에요. 너무 허위 가장 광고 같아서 이런 곳에 투자하지 말라니까 남편이 무조건 대박날 거라며 지역 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이 엄청 높다고 자신의 사업을 막지 말라고 방금 전까지 그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내가 그냥 들어봐도 사기 같구만. 이걸 하겠다며 뛰어든다는 거야? 뉴스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그 충격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 정말 한심하구만. 그동안 뭘 보고 사는 거야? 아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당장 나와봐라. 뭐하고 있어? 빨리 나오래도. 너는 지금 이 사업이 위험하다는 걸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아내의 말만 듣고 저한테 너무 뭐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뛰어들면 저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나중에 되팔면 그에 해당하는 이윤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주변의 호응도 또한 좋고 주변 지역의 시세와 입주율을 비교해보면
투자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고요. 도저히 아들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조합원 쪽에서 좋은 방향 쪽으로만 얘기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수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했으면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말을 일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에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제때 며느리에게 저녁상 차려주려고 했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은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눈빛도 달랐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싸웠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싸운 음식들 잘 챙겨 먹으라고 얘기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줄 것 같아 늦은 시간 전화를 걸었고,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자 듣고 있더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만 성공적으로 투자 대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아무래도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토지 매입은 확보가 된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 토지 매입이 95% 이상 확보가 되면 웬만해서 진행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부담금이 없어야 돼. 점점 적자로 돌아가거든. 예전 같은 경우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말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투자한 만큼 좋은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 또한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많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합원에 뛰어들 생각은 잘 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 지인의 말에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아들을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에게 전화해서 강하게 얘기했어요. 저와 인연을 끊고 싶다면 진행하라고 화를 내며 이 사실을 너희 아빠에게 전부 다 말하겠다며 확실하게 통보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바로 전화를 걸어보니 그래도 받더라고요. 더 이상의 싸움은 없었는지 물어보았고, 방에 들어가 투덜거리고 있다며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면서 되려 며느리는 자신이 제 아들을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고작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한다는 게 조합원 사업이라니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혼자로는 힘들 것 같아 저도 아들을 관리해야 할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짐 싸서 며느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와 충분히 의논 끝에 결정한 부분이었고, 아들의 생각은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만약 이 문제가 잘못되면 아들과 며느리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양가 집안에까지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가 집에 버티고 있자 아들은 퇴근하고 당황했는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며 조합원 투자 사업 접을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진짜냐?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이 싹 바뀐 게 뭐 때문이야? 엄마가 어제 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머니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좀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지 찾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일 다시 돌아가세요. 아니, 안 돌아갈 건데 우리 이쁜 며느리가 임신했잖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새아가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주려고 결정했다. 그래야 너희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가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와 저는 저녁 준비를 마저 했고 셋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 먹었어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테니 그런 점들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웃으면서 되려 함께 있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며느리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날 시점에 산부인과를 찾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었고 며느리의 뱃속에는 잘생긴 아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아들을 낳았지만 신기했어요.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건강한 아기의 모습이 저를 웃음짓게 만들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오며 아들도 한동안 별말 없이 조용해지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아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잠시 사돈댁에 다녀올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고 별 생각 없이 집안일하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시간 맞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시계를 바라보니 도착해도 남을 시간인데 한참 동안 둘 다 연락도 안 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화는 중간에 꺼지게 되었고 며느리의 전화는 계속해서 신호만 가고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같이 만나 집에 돌아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새벽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안사돈에게 전화를 해보니 집에서 물건 챙겨서 나간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냐며 사돈댁에서 나갔을 때 이후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발만 동동 구르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문자 오는 알림 소리가 핸드폰에서 울렸고 급하게 핸드폰을 열어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저한테 영상 하나를 전송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고 며느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울리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아보니 며느리가 도와달라며 말을 하곤 핸드폰은 꺼지게 되었어요.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며느리가 보낸 영상을 다시 보고 있는데 흐릿하지만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자세하게 보니 상호가 적혀 있었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 핸드폰에 영상을 보여주니 그곳은 다름 아닌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한참을 달려 쓰레기 소각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몰라 기다려달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태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있는 힘껏 외쳤지만 목소리가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며느리를 찾고 있었는데 소각장 구석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고 너무 놀라 급하게 겉옷을 벗어 차가워진 며느리의 몸을 덮어줬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해버리고 피부색도 하얗게 변한 상태로 쫄딱 젖은 상태에 옷도 반쯤 찢어진 채로 양손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며 정신 차리라고 외치니 다행히도 살며시 눈을 떴고 택시기사 아저씨 부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며 택시기사한테 가려는 순간 제 손을 잡더니 카메라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손바닥만한 카메라였는데 일단 주머니에 넣고 의식을 잃어버린 며느리를 택시에 태우기 위해 급하게 택시기사를 불렀습니다. 소각장에 쓰러져 있는 만삭의 여자를 본 기사는 엄청 놀란 눈으로 다급하게 차에 태워줬어요. 가는 동안 저체온 상태인 것 같아 히터를 최대로 올렸고 차가운 며느리의 몸을 따뜻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문질렀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타박상 정도는 있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소각장에서 무언가에
도망치다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다리에 이리저리 긁힌 상처가 많이 있었고 팔 부분에도 여기저기 긁혀 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 며느리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제 몸에 있던 물건 하나가 만져졌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저에게 건네준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전원을 눌러보니 다행히도 문제없이 전원이 켜졌고 잘 다루지 못해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영상 하나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봐선 안 될 충격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기당한 거예요? 여기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이런 곳에 무슨 아파트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쓰레기 냄새만 진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아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나도 지금 처음 알게 된 거라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네. 분명 주변 환경이 좋다는 말만 했었는데. 빨리 전화해보세요. 저희가 주소를 잘못 적어서 도착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요? 전화 안 받아요? 아이, 그럼 우리 돈은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아버님이 설마 같이 투자 계획을 했던 거였어?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더니 지금 사기 당한 거지? 그런 거지? 전 재산을 전부 날린 건 아니지? 왜 말을 안 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그래야 납득을 할 거 아냐. 나도 몰라. 분명 아닐 거야. 주소를 잘못 알려준 걸 거야. 아이, 정신 사나우니까 좀 기다려봐봐. 다시 전화해보세요. 당장 어머님한테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경찰에 전화했어? 경찰서에 전화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범인을 잡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만든 건데? 아버님이 이 일을 먼저 계획하셨다는 게 더 큰 충격이네요. 남들 뻔히 알고 있는 걸 당하면 어떡해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하더라. 저리 비켜! 그 순간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소각장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몇 바퀴를 굴렀는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에 모든 게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거짓말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저희 남편이 있었고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가는 걸 전부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남편과 아들을 향해 보고 있는데 둘은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쓰러진 며느리를 보며 당황한 눈빛을 보였고 며느리가 정신을 잃어 미동이 없자 겁이 났는지 둘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결국 며느리 혼자 남겨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한참 동안 쓰레기 소각장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의식을 되찾았고 급하게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던 거였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이랑 며느리 집이 가까워 필요한 거 금방 챙겨서 병원으로 오려고 며느리 집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듯 쳐다보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지금 뭐 하세요? 짐을 왜 챙겨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너희 아빠도 거의 매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신 것 같고 며느리도 사돈댁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하길래 집에 혼자 있기 뭐해서 잠시 집에 좀 갔다가 오려고.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는 거야? 아, 그게요?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욕먹을까봐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죠.
그래, 알았다. 별일 없었으니 그걸로 됐다. 씻고 자고 있어라. 나중에 다시 연락하든지 하자. 나도 피곤해서 빨리 가봐야겠다. 이렇게 급하게 가시게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있으셨으면서 머리랑 옷이 전부 젖어 있네요. 그리고 신발에는 왜 이렇게 진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전부 알고 계시는 거죠? 저랑 잠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대로는 못 나가죠. 아들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자마자 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결국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쫓아왔고 주민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의 변해버린 눈빛이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하나둘 집에서 불이 켜졌고 아들은 놀랐는지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들을 잡아야 하는 건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아들을 신고하는 순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발걸음이 경찰서에 가까워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서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돌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지는 순간이었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고 그동안 정말 잘해왔는데 아들은 그런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부모로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내렸고 경찰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연행이 되었고 동시에 남편도 함께 잡히게 되었어요. 모든 진술은 거짓이 없이 진실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겨둔 카메라의 영상에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아들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했고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댁에서 눈이 뒤집힐 정도로 난리를 치며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질 수 없었어요. 결국 아들은 법적인 처벌로 이혼 위자료 소송과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충격적이게도 아들이 아닌 남편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려는 게 문제였고 그 문제로 저와 시도 때도 없이 싸웠는데 그걸 아들도 똑같이 닮았던 거였어요. 결국 남편이 아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사기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저도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뉘우칠 거라 판단했고 용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현재 출산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손자를 마음 편히 볼 수 없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매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손자 얼굴을 보여주네요. 너무 고맙고 그런 모습에 미안함까지 공존하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가 한 결정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며느리가 혼자서 손자를 키워야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 그렇다고 제 아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게 된다고 해도 아들과 함께 지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육비만 지속적으로 주고 저도 며느리와 인연을 끊는 게 최선의 선택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제 눈에서 매일 아른거리네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매일 버티며 살고 계실 텐데 잘 해결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